네, 안녕하세요. 김범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5번째 강의고요. 간결 명료한 글쓰기 5번째 원칙, 글쓰기의 시각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확한 표현을 찾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내용이 좀 많았는데 오늘은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글쓰기라는 게 뭔지 생각해보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간결 명료한 글쓰기를 권장하는 이유도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글보다 그림, 도표, 그쵸? 도해 이런 것들이 전달력이 뛰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굳이 문자라는 도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것이 또 좋은 글쓰기의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세부적인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그림, 도해. 이거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범행 현장의 모습, 복잡한 기계의 형상, 건물이나 자동차의 훼손 상태. 이걸 가지고 글로 아무리 써봐야, 그죠? 사진 한 장 보여주는 게 낫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걸 가지고 시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거래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 주체가 등장하고 저당권이 어떻게 실행돼 있고 누구는 누구에 대출되고 채권이 양도되고 이런 것도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좋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달리 도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실제 필요한 것보다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업에서는 안 그러는데요. 기업에서 이제 짧게 요약하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법률 문장은 사실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게 발달해죠.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의문이 생겨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글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옆에다가 요약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런 글이 사실은 좋은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읽는 사람이 도표를 만들게 하지 말고 글 쓰는 사람이 바로 그걸 만들어주면 훨씬 더 읽는 사람이 편한 거죠.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 쓰면 대단히 복잡하지만 도표를 보여주면 간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시죠. 자, 원고는 주식 거래를 통해 14년에 A회사 주식 77500주, 그 다음에 이때 또 2만주, 이때 주 취득하였습니다. 3번 취득했네요. 그쵸? 그리고 무상증자에 따라 이렇게 취득했어요. 그래서 이를 4번 취득했고, 누적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는 사실 그냥 봐도 머릿속에 이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리하려면 사실은, 글을 가지고 읽는 사람이 도표를 옆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쓰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예 그냥 도표를 써주고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고, 누적 주식수의 관점에서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리고 취득한 방법은 비고란에 기재하였다. 이렇게 쓰면은 취득 주식수, 누적 주식수, 취득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다 합계가 필요하면 또 합계를 써주고요. 이러면 읽는 사람이 위에 글은 이해하는데 한 20초 걸린다면 이거는 한 5초면 이해가 되는 그런 식으로 간결하고 명료한 글쓰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1번의 경우에 오히려 쉬운 경우였는데요.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도 도표를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상증법상의 주식가치평가는 과거 실적을 토대로 하므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 그 결과 객관성, 신뢰성이 인정될 수 있고,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상증법에 의한 방법, DCF법. 그래서 그에 비해 DCF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라고 그랬죠. 미래 수익의 추정을 토대로 하므로 미래 가치평가에 유리하지만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이거는 객관성, 신뢰성이 있고, 여기서 신뢰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실적 추이가 안정적인 기업에 적당한 반면 후자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유리한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지시어 쓰지 말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읽고 나면은 이게 머릿속에서 이해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물론 굉장히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이게 그냥, 상증법은 과거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은 뭐고, 장점, 단점, 주요 대상, 이렇게 써주면은 좋습니다. 다만, 이 표만 던져주면 사실은 표를 읽으면서 이게 뭐지? 라고 또 해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술체인 문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징법상의 평가 방법과 DCF 평가 방법은 과거, 미래 뭐 이렇게 대립되고 객관성, 신뢰성의 차이가 있고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정리로 정리를 해주면 아주 좋은 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표가 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우의 수가 입체적인 경우입니다.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어떤 글을 읽으면서 구조를 한번 이해하면서 읽어보시죠. 자, 미국 명예훼손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여러 세부 항목으로 나뉜다. 크게 보아 명목적 손해배상과 보상적 손해배상이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자, 보상적 손해배상은 이 두 번째 거네요. 손해배상은 다시 특별 손해와 일반 손해로 나누고 일반 손해는 또 실제 손해와 추정적 손해로 나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있는데 소분류가 또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서 이 그림이 그려질까요? 잘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목적 손해는 특별 손해와 일반 손해가 있고 일반 손해는 실제 손해와 추정적 손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됐죠. 그래서 대분류, 소분류를 이렇게 구별을 해주면 입체적인 게 그림이 되고 역시나 여기서도 이것만 표만 보여주면 적절하지 않고요. 대분류는 세 가지고 소분류 중에서 보상적 손해는 이렇게 나뉜다. 이런 서술체와 도표가 적절하게 결합이 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전체적인 흐름 파악이 중요한 경우도 도표,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상 회사의 주가는 2010년 1월경 4만 원대로 높게 형성되다가 2010년 3월 4일을 거치면서 떨어졌고 7월경에 급락. 그러던 중 9월에 신상품 출시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또 폭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내부 요소가 복잡하게 작용해서 등락을 반복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서술체만 있지 말고 이렇게 표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떨어졌고 증가했고 이걸 가지고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 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도표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 자유의 구별은 정치 철학자 아이사 벌린의 Two Concepts of Freedom이라는 논문에서 유래된 것이다. 소극적 자유란 간섭의 부재, 적극적 자유는 자아 실현이나 자신의 사상의 현실화 같이 간섭의 부재를 넘어 자유의 적극적 실현의 측면을 의미한다. 두 개를 비교하고 있죠. 소극적 자유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를 철학적 기반으로 하고 적극적 자유는 후견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이를 법철학자 호펠드의 권리 이론에 따라 분류하면 전자는 이뮤니티, 후자는 클레임, 면책권, 청구권 개념에 가깝다. 앞에서 상증법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아무튼 이것도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써주고요. 도표로 간략히 정리해보자 라고 얘기하면 글의 좋은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을 읽으면서 결국은 뭐냐면은 독자들이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쓰라는 겁니다. 일기를 이렇게 쓸 필요는 없겠죠. 일기를 쓸 때는 자기 생각나는 대로 써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기도 그렇게 쓰면 나중에 읽어볼 때 잘 이해가 안 될걸요. 그래서 이런 식의 독자를 생각하는 그런 글쓰기의 방식에 대해서 이론칙부터 계속 공부를 했던 건데요. 이 도표, 그래프 이런 것도 독자 위주의 글쓰기의 어떤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박스 같은 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이것도 잘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은 신주 발행에 절차적 시설이 있다고 곧바로 신주 발행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라고 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도저히 형성되면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하여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난 그 앞에서 그 1원칙부터 4원칙까지 계속 살펴봤던 거랑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주 발행에 실체적 절차 하자가 있다고 해서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도저히 묵과할 수 있는 중대한 영향,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판시하여 매우 엄격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엄격하게 판시하고 있다. 결국은 주어와 서술어가 가장 그 뒷부분에, 첫 부분과 뒷부분에 나와 있어서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글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게 두괄식을 활용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박스를 통해서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별도로 분리를 해주면 그 글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예. 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신주 발행 절차의 요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고 쓰고 대법원 판결을 박스로 그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면은 앞의 예에 비해서 독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글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두괄식으로 정리한 예라고, 그거는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라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언더라인과 볼드체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조,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아주 좋은 활용이 구별 대조입니다. 이 점은 굉장히 활용이 덜 되는데요. 독자 친화적인 글쓰기를 위해서 반드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관련 개정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장치는 더 이상 활용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원피고 사이에 새로운 장치 구입이 불가피하였는데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계약서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원고는 비용 분담을 주장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의 비용 부담을 주장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언더라인이나 이제 표시를 안 해주면 뭐였지? 차이가 뭐지? 라고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분담은 이제 나눠서 내는 거고요. 피고는 원고가 네가 다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어서 이렇게 그 대비되는 건데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 혼동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언더라인을 통해서 강조를 해주면 아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인식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예를 가지고 들면 많은데요. 한번 뭐 대조하는 거에 대해서 뭐 비교하는 그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원칙은 뭐 비교적 짧게 끝났는데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쓰기의 최종 목적은 필자의 생각과 감정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문자보다는 그림, 사진, 도표가 훨씬 더 간결 명료한 전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언더라인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상 5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